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소나기 프린트를 통해서 소설을 깊이 있게 읽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페이지까지 해서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4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나기 소설 본문 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는 소나기를 피하는 소년과 소녀의 상황이 나옵니다. 수소탄 속에서 비를 피하는 모습이 나오죠. 수소탄이 좁기 때문에 소녀 혼자만 비를 피하고 앞에 있던 소녀는 그냥 비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소녀가 소년에게 같이 들어와서 앉아서 비를 피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네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소년이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 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저기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소년이 수수탄 속으로 들어오면서 소녀가 안고 있던 꽃묶음이 망그러졌습니다. 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소년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꽃묶음을 망그러뜨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죠. 우리는 학습을 목적으로 소설을 읽기 때문에 항상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하고 또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일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소녀가 이 소설의 결말에서 어떻게 되나요?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3페이지였나? 앞페이지에서 소년이 싱싱한 꽃을 골라서 소녀에게 건넸을 때 소녀가 하나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같이 확인했었죠. 이때 소년이 준 꽃들이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도 버리지 말고 시들은 것도 버리지 말고 다 달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싱싱한 꽃은 건강한 꽃 그리고 시들시들한 꽃은 아픈 꽃이라고 이렇게 연결 지어보면 이 아픈 소녀가 시들시들한 꽃을 버려지는 꽃을 자기와 동일시한다. 똑같이 여기기 때문에 다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우리 그 의미를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망그러진다. 소녀와 꽃이 동일시 된다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소녀의 불행한 운명, 소녀가 마지막에 겪는 죽음, 그런 불행한 미래를 이 꽃묶음이 망그러졌다라는 것에서 암시한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꽃묶음이 망그러진 것은 소녀의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는 부분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소녀가 소중히 하는 꽃묶음이 망가졌지만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라는 부분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녀가 왜 상관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꽃이 중요할까요? 소년이 비를 맞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소녀의 마음에서는 소년도 같이 비를 안 맞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꽃이 망그러지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분홍색으로 줄을 따로 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할 것이 있기 때문에 따로 체크를 했습니다. 소녀는 이 소설의 등장인물이죠. 네, 소녀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소녀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녀의 생각은 누구의 입에서 전달되어서 우리 독자에게 오는 걸까요? 누가 그러니까 소녀의 생각을 전달해 주는 걸까요, 우리에게?
우리 보리방구 조수택 배웠을 때 선생님이 소설은 이야기고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것을 세 글자로 이것이라고 한다. 라고 설명을 해줬었어요. 기억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소설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서술자라고 합니다. 서술자,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서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라는 소녀의 생각을 서술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서술자는 이 소녀라는 소설 속의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다 꿰뚫고 있네요. 그쵸? 자, 이런 서술상의 특징을 가지고 이 소설의 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내용은 적당한 곳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한다고. 자, 이렇게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 또는 뭐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문학 작품이 있는데 밑에 소설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소설. 이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는 작품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서술자가 그리고 작품 바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작품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경우, 그리고 작품 바깥에서 작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보리방구 조수택 하면서도 시점을 파악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리방구 조수택의 서술자는 누구였습니까? 보리방구 조수택에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던 사람. 윤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친구들, 윤희를 떠올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윤희 이전에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작품 속 나입니다. 나.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는 경우는 서술자를 나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리방구 조수택에서 서술자는 나이고 나가 누구였냐면 그것이 윤이라는 등장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작품 속에 서술자 나가 보이면 나라는 인물이 보이면 그것은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다라는 것으로 파악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리방구 조수택에는 나가 있었고 그러면 우리 소나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나기에는 나라는 인물이 존재합니까? 나가 등장하지 않죠. 그러면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작품 바깥에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작품 속에 있는 서술자는 몇 인칭 서술자였죠? 1인칭 서술자입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나는 1인칭이었죠. 그리고 작품 바깥에 서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몇 인칭 서술자입니까? 3인칭 서술자입니다. 3인칭이란 것은 제3자라는 뜻이에요. 제3자라는 건 어떤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을 제3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가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수미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철수와 영희가 우리 문제야. 관련 없는 제3자는 빠져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3자라는 말은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 있다라는 거는 작품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작품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다 그래서 3인칭 서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으면 다시 보리방구 조수택의 시점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보리방구 조수택은 1인칭 시점이고 1인칭 무슨 시점이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자, 1인칭은 두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리방구 조스텍 할 때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인칭 시점. 작품 속에 나라는 서술자가 자기 자신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자기가 겪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겪는 사건이 아니라 작품 속에서 다른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겪는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들을 관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가지의 시점이 있습니다. 1인칭에. 먼저 1인칭 서술자 나가 자신이 직접 사건의 중심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겪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우에는 1인칭 무슨 시점이라 하죠? 주인공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건의 중심인물 주인공이 아니라 작품 속의 다른 등장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을 관찰해서 옆에서 관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런 거는 주인공은 아니죠. 서술자가 관찰해서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리방구 조수택에서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나요? 나라는 인물, 그 윤희가 자기가 수태기와 직접 중심이 되어서 겪어나가는 이야기들, 사건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방구 조수택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한다. 이 윤희라는 나라는 이 윤희가 작품 속에서 중심인물 주인공이 되어서 사건을 겪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주인공 시점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3인칭 시점 한번 볼게요. 소나기는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 바깥에 서술자가 있는 3인칭입니다. 3인칭도 두 가지 시점이 존재합니다. 3인칭 서술자는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을 지켜보고 작품 속 이야기를, 사건을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점입니다. 3인칭 시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등장인물들을 관찰해서 등장인물의 행동이라든지 등장인물이 했던 말이라든지 사건의 전개 이런 것들을 자기가 관찰해서 본 부분만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전달해주는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1인칭 관찰자 할 때 관찰자라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작품 바깥에서 작품을 관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점은 작품 바깥에서 이렇게 작품을 보는데 단순히 눈으로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서 등장인물들의,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등장인물들의 속마음까지, 인물의 심리까지 전부 꿰뚫어보고 파악해서 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시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은 무슨 시점이라고 하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점의 앞에는 3인칭이라는 말이 안 붙죠. 이 이름 자체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전지적이란 말은 여러분 전지가 뭐든지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전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전지전능한 신이다. 전지전능하다. 이런 단어 들어본 친구 있을 건데 전지는 뭐든지 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은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우리가 뭐든지 다 알고 다 꿰뚫어보고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전지적이라는 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등장인물의, 작품 속 등장인물의 심리를 다 꿰뚫고 있는 작가와 같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의 차이는 작품 바깥에 있는 3인칭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볼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이 용어를 보니까 떠오르는 예능 프로그램 제목이 있을 건데, 전지적 참견, 아이고, 너무 밑에다 썼네. 쌤 옆에다가 쓸게요. 여러분 쓰실 필요 없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예능이 있습니다. 혹시 본 적 있나요? 이 예능 제목이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온 제목이에요. 좀 변형시킨 제목이죠. 왜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그럼 예능 제목을 정했을까? 예능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예능에 여러 연예인들이 나와. 그 여러 연예인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어떤 영상을 봅니다. 그렇다는 건 쌤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 바깥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제3자조. 그러면 곧 3인칭이라는 뜻입니다. 이 3인칭의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화면이 있겠죠, 맞은편에. 어떤 영상을 봅니다. 이 영상은 이 작품,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영상 속 이야기. 그 영상 속 이야기를 바깥에서 3인칭 제3자로 바라보면서 그 매니저와 어떤 연예인들의 영상, 일상을 보면서 앉아서 여러 가지들을 참견하죠. 참견하면서 중간중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어떤 다 아는 시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어떤 매니저나 연예인의 속마음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그래서 전지적 참견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소설 소나기는 3인칭 중에서도 어떤 시점일까요? 관찰자 시점일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일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정답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었죠?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라 그래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파악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작가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시 그러면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라는 부분에 하나 적어볼까요? 선생님은 약간 위에 빈칸에다가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적절한 곳에 적으세요. 등장인물의 심리를, 속마음을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설의 시점이 무엇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 혹시 시점에 대해서 선생님 지금 보리방구 조수택 하면서도 설명을 했고 지금도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이 시점 용어들을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을 해두세요. 또 우리가 시점, 소설이 나올 때면 항상 소설 속에는 서술자가 있기 때문에 시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질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아래쪽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나기를 맞은 이후에 소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뒤에 개울둑에서 소년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한 중간 부분에 보면 여기 한번 줄 쳐볼까요?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소녀의 그 분홍 스웨터 앞자락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 이 진흙물은 어디서 옮은 물이라고 했었죠? 소년의 등에서 옮은 물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활동 문제 풀면서 정리 한번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소년의 등에서 옮은 물이 묻은 분홍 스웨터를 소설의 결말에서 소녀가 어떻게 해달라고 했죠?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분홍 스웨터, 소녀가 입던 옷은 소년과의 추억이 담긴 옷이었고 그 추억이 담긴 옷을 입고 묻어달라는 건 어떤 뜻이었습니까? 소년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문제 풀면서 다 정리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넘어갑니다.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소녀가 소녀를 위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소재, 소녀가 소년에게 무엇을 주었다? 대추를 주었다라는 거 하나 체크했고, 소녀가 이제 이사 간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사 간다는 얘기를 하고, 밑에서 8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혼자 속으로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 보았다. 무어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대요. 둘이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는 아니죠. 그렇지만 소녀는 지금 자기가 씹고 있는 대추알의 단맛을 모르고 있었다.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는데 왜 소녀는 자기가 씹고 있는 대추알의 단맛을 모르고 있었다고 표현했을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소년의 심리가 무엇일까요? 섭섭하지 않다, 섭섭하다.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운하다, 섭섭하다라는 그 심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소설에서 어떤 소녀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녀는 이날 밤에 몰래 덕세 할아버지 호두밭으로 갑니다. 호두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죠. 자, 이것은 호두를 훔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호두를 따려고 나무 가지를 내려치는 때에 호두송이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고 가슴이 선뜩해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소년이?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죄책감이죠. 죄책감 때문에 가슴이 선뜩하고 소리가 막 다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동을 그만두진 않죠. 소녀에게 호두를 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일 것 같아요. 호두야 많이 떨어져라 하면서 작대기를 마구 내리쳤어요. 그렇게 호두를 얻어서 밑에 2번째 줄 돌아오는 길에 열 이틀 달이 지우는 그늘만 골라디뎠다. 그늘의 고마움을 처음 느꼈다고 했어요. 왜 그늘만 골라디뎠을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밝은 곳으로 나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까요? 소년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감정이 있다?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만 골라디뎌서 다니는 것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학습 활동할 때 했던 것, 소녀 집에 소년의 아버지가 그 닭을 가지러 가려고 했을 때 소년이 어떤 닭을 가져가라고 했죠? 얼룩 수탉으로 꼭 가져가라고 얘기했어요. 소녀한테 좋은 거 주고 싶은 소년의 마음이죠. 자,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그랬는데 소년이 소녀를 만나지 못했죠. 계속 만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한번 줄쳐보겠습니다. 개울물이 날로 여물어 갔다는 것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소년이 소녀를 만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녀를 만나지 못하면 소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남아있을까요? 어떤 감정이 점점 커질까요? 소녀가 보고 싶은 마음, 곧 그리움이 커지겠죠. 그러면서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에 더해서 소녀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이 깊어져 갔다라는 표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문장들 한번 읽어볼게요. 소녀는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보았다. 갈반머리에서 바라보는 소단골 마을은 쪽비단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년애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만 가게빵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자, 이사 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 보니까 여러분 이 소설에서 쓰이는 문장들이 대체로 긴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방금 읽은 부분도 보면 크게 긴 문장이 별로 없죠? 대체로 짧은 문장들이 많이 사용됐어요. 위에 보면 여러 문장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장들이 좀 굉장히 다들 짧아요.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서술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조금 이따 밑에 한번 그건 적어볼게요. 일단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고 있는데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되죠. 소녀가 죽게 되었다. 죽었다라는 거. 죽었는데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도넛을 그대로 옆에서 묻어달라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활동하면서 정리했기 때문에 적진 않을게요. 추억이 담긴 옷을 묻어달라. 영원히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 였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작품 주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주인공이 누구죠? 소년과 소녀입니다. 소년과 소녀의 어떤 모습? 소나기처럼 기간은 어땠지만 짧았지만 어떠했던 만남. 아름답고 어떤 행복했고 또 순수했고 그런 짧은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소년과 소녀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특징에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것만 추가할게요. 이 작품은 대체로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다 짧은 문장으로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요. 자, 문장을 짧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문장이 길어지면 내용이 복잡해지죠. 여러분 영어도 뭔가 해석을 하려고 할 때 문장이 길면 해석이 복잡해지잖아. 내용이 많이 담기게 되니까. 근데 문장이 짧다는 건 그만큼 내용이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내용, 사건을 좀 단순하게 전달하는, 근데 단순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간결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결이라는 것은 간단하고 좀 깔끔하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사건의 전개를 간단하고 깔끔하게, 간결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이 작품이 배경도 좀 깨끗하고 이 내용 자체도 그렇게 뭔가 복잡하고 얽혀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짧은 문장으로 서술했을 때 좀 더 내용을 전달하기에 어울리는 표현이었겠죠. 그래서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소나기 내용을 깊이 있게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선생님이 지난주에 소나기 정리 문제를 한 장 프린트로 배부했습니다. 양면으로 되어 있고 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해서 객관식도 있고 중간에 주관식도 서술형도 섞여 있는 학습 프린트를 한 장 배부했어요. 지금 이제 영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혼자 스스로 이 소나기 정리 문제를 풉니다. 풀어놓고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함께 정답을 확인하고 함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나기 학습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학교에서 이거를 미리 미처 못 챙겨 간 사람들은 선생님이 영상 옆에 이 프린트물을 올려놨으니까 출력을 해서 풀듯 집에 출력할 환경이 되지 않으면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옆에 정답을 따로 공책에 적어서 나중에 학교 와서 옮기든 그런 식으로 해서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